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냈던 책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과 함께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두 가지 책을 합쳐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2차 세계대전 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뭔지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은 아무리 인간이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국가제도나 경제제도, 사회제도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해방과 동시에 조선조 때 그 다음에 일제를 거치면서 그렇게 많은 가난과 부패 속에서 헤매다가 잘 살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된 국가로서 그대로 갔더라면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가 해방된 지 딱 80년이 됐습니다. 80년 동안 같은 조상을 두고 같이 살아온 북한하고 남한의 두 민족으로 갈라져서 해방 때부터 갈라졌지 않습니까? 벌써 80년 동안에 현재의 위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 제도고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간 공산 독재로 나간 북한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북한은 해방될 때에요, 남쪽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남북으로 쪼갰을 때 질소 비료 공장, 함흥인가 청진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시아 제일이었습니다. 수풍 발전센도 있었습니다. 남한의 전기는 전부 북한에서 가져다 쓸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요, 북한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당시 우리는 이제 항공 교육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막 숨기고 그랬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1910년 우리가 한일 합방될 무렵에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수를 쭉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 이 세 도가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수가 전국에 있는 사립학교 수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북한 지역은 교육열도 높았고 여러 가지로 좀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가 만주 침략 전진기지로 쓰기 위해서 중공업을 발전시키면서 북한에다가 주로 아까 같은 시설들을 뒀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방 전국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북분들입니다. 이승만 황해도지요, 김구 황해도지요, 완창호 평안도지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북한 쪽 출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교육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어떤 걸 또 시행했냐면요, 해방되자마자 8개월 만에 토지개혁을 해버립니다. 지주라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가지고 그분들이 대부분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북한이 선전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친일했던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 북한에는 친일파가 없다, 이렇게 선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개혁을 하면서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도 경작권은 나눠주니까 북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냐면요, 전쟁이 3년 동안 이루어지고 나서 53년도에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전전 상태를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57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걸 5개년이 아니라 4개년 만에 완성해서 60년도가 돼버리면 경제개발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55년도에 반대파인 박헌영을 미제 간첩이라고 해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56년도에 전원회의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공산당 전원회의에서 최창익 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소위 말해서 김일성의 반발을 일으키니까 그쪽 패거리들을 4년간에 걸쳐서 다 숙청을 하고 60년도가 되면은 김일성 일당 1인 체제로 만들어갑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는 경작권을 줬던 그 농지개혁을 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다 뺏어버립니다. 협동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인 겁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 안 하는 놈도 똑같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가 생각해낸 것이 천리마 운동입니다. 이 천리마 동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61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계획은 그 이후로부터도 5개년 계획씩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이 65년이 됐습니다. 65년 동안 경제개발에서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북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그 사람은 똑같은 조상이고 똑같이 고생해서 해방이 됐는데 차이가 난 것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제도라는 것이 신명이 나게 해야 됩니다. 일하고 싶고 뭔가 돈을 벌고 싶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재보다는 자유를 좋아하는 것이 본성이고, 두 번째, 나눠 먹자 그러는데 나눠 먹는다는 것이 남의 건 나눠 먹는 건 좋아하지만 자기 건 내놓는 건 사실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사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이 남과 북을 나눠놨고, 거기에서 남쪽은 신명이 났고 북쪽은 초창기에는 신명이 났었는데 그 신명을 불과 12년 만에 사그라뜨려 가지고 65년 동안을 지금까지도 이런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잠깐 보시면 하지만 7.4 공동성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 교차점, 쉽게 말해서 비슷하게 돼가지고 7.4 공동성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72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학자들 이야기는 80년대쯤까지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국가 간을 서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다 괴뢰국가였죠. 그러는데 당국자 간 국가들끼리 처음으로 인정을 하고 만난 게 이 김일성과 이우락 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갑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남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냈느냐,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서 받아들였느냐 라고 하려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식민지 해방입니다. 식민지로 들어갔다가 식민지로 해방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차 대전 참전했던 이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이게 5나라가 이게 말하면은 식민지를 갖고 있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포함돼서 7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식민지를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식민지를 해방을 시킵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식민지 해방은 공산주의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차 세계대전 중 1차 대전이 1914년에 시작해서 19년, 18년에 끝납니다. 그 4년 동안 끝나는데 그 사이 17년에 레닌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러시아 혁명이 바로 부르주아지를 모두 소위 지배계급을 송두리째 없애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겠다 해서 만들어낸 혁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배계급을 싸그리 없앴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혁명입니다. 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철저히 믿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유물상관에 따라서 봉건주의가 자본주의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제국주의 다음에는 반드시 공산주의가 온다고 믿은 그 사람들은 그걸 철칙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없어진다고도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화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국가가 필요 없이 세계의 노동자가 단결해서 부르주아지를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코민테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코민테른의 원칙이 뭐냐면은 한 나라에는 한 공산당만 두자, 이렇게 이제 각 나라에 대한 것이 설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모택동 젊었을 때 얼굴입니다. 그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호치민, 베트남, 이 아웅산, 공산주의 그 혁명 이론에 따라서 식민지 해방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식민지 해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상태를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오히려 공산 프롤레타리아 독재, 소위 말해서 프롤레타리아만 지배계급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해방이 아닌 자기들의 그 원칙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보면 식민지 해방을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미국입니다. 우드로 윌슨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직전에 그 14개 저항의 평화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그 당시 윌슨이 생각한 것은 동유럽 국가들의 독립,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희망을 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반응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 소위 말하면은 가장 그 극동 지방에 있는 3.1운동에서 이렇게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게 바로 중국의 19년 5.4운동입니다. 이 5.4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됐는데 중국 공산당이 태동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영향을 준 게 간디한테 넘어갑니다. 계속 선진을 합니다. 그 다음 영향을 준 사람이 사이드 쿠드인데요. 이집트의 사이드 쿠드인데 이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 가장 존경했다는 이 사람의 이론에 따라서 그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이드 쿠드입니다. 이 베르사유 체제입니다만은 미국이 이 식민지 해방을 정식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대서양 헌장을 만들 때입니다. 루스벨트하고 처칠이 대서양의 회의에서 지금 헌장을 그때 발표할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작은 직후죠. 41년 8월입니다.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식민지를 해방시켜야겠다. 25억이나 되는 지금 현재 인류 중에서 11억이나 되는 아시아인을 백인의 적으로 만들 수 없다 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처칠을 설득을 하는데 처칠은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식민지가 제일 많잖아요. 반대를 하는데 루스벨트는 그래도 해방을 시켜야겠다 해서 대서양 헌장부터 식민지 해방을 주장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게 카이로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또다시 식민지 해방을 주장하는데 처칠이 끝까지 반대했지만은 코리아의 노예 상태에 고려해서 일정한 시기 이후에 프리 앤 인디펜던트,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카이로 선언입니다. 카이로 선언은 지금 바로 직후에 있었던 테헤란 회담의 직전에 스탈린이 있습니다만은 스탈린을 장개석이하고 만나기 싫다고 해가지고 장개석만 따로 불러서 한 게 카이로 회담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의 순회라고 그러죠. 세 사람이 만난 것은 3번밖에 없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테헤란 회담, 그 다음에 45년에 얄타 회담입니다. 루스벨트 얼굴은 지금 저렇게 45년 2월인데요. 그해 4월에 이 양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2달 전 죽기 직전에 얄타라는 데까지 그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그 회담을 했는데요. 세 번째가 포츠담 회담입니다. 이 포츠담 회담에서 카이로 회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서 코리아는 프리 앤 인디펜던트 국가로 만들어지는 국제적인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에 처칠도 승인을 하고 포츠담 선언에 대해서는 일본이 무조건 수락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한국은 무조건 독립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이 포츠담 선언입니다. 미국이 그러면 왜 식민지 해방을 하려고 그랬느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아시아인이 11억을 갖다가 백인을 적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더 큰 이유는 뭐였냐면요,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나오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민족 저항, 그 저항을 갖다가 관리하기가 우선 어려웠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발달로요 식민지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식민지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호무역주의를 했거든요, 옛날에 제국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 내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자기 땅 내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먹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땅을 서로 넓혀야 되겠다 보니까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뭐냐면은 원료를 인공으로 만들면 다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공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유무역을 하면은 굳이 식민지를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그 영역입니다. 일본이 그때 2차 대전 때 차지한 땅입니다. 이 중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고무가 났습니다. 생고무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인조고무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인조고무니까 미국도 아주 골탕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고무가 천연 고무라는 것이 그렇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독일입니다. 이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총으로 쏘는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고무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많이 못 만들고, 탱크도 만들려면은 캐타필러라고 그럽니까, 돌아가는 거, 거기도 고무가 들어가는데 고무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마대를 독일군이 20만 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됐는데 2차 대전 동안에 미국은 고무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독일은 그걸 끝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차 대전은 고무 전쟁이었는데 결국은 미국이 승리한 것은 인조고무를 만들면서 승리했다는 거죠. 가장 고무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제가 알고 보니까 군함이 있지 않습니까? 군함은 엄청난 고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앞으로 세계대전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확고하게 된 겁니다. 세계대전이라는 말은요, 국지전쟁하고 다른 게 강대국끼리 싸울 때 세계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전쟁이 아닙니다. 간혹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 때 보면은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자기하고 미국하고 붙으면은 세계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유럽의 외교 정책입니다. 1815년 비엔나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1914년 100년 동안
동안 2차 대전이 일어나는 때까지 100년 동안 유럽의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 평화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력 균형입니다. 강대국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기로 하고 이렇게 버티는 세력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 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이 가장 세력 균형의 대가인데 이 사람은 여기요 지브랄타 해협을 그 이전에 1700년대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외에는 그 유럽에 자기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머지끼리 서로 싸우게 하면서 자기는 그 사이에 식민지 개척을 합니다. 항상 이 세력 균형을 하는데 여기에 얘가 크림 전쟁이 잠깐 1850년대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1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 특히 처칠의 머릿속에는 세력 균형이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동맹 관계를 맺고 이렇게 세력 균형을 하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낫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국익이 아니라 이타적인 정의에 입각한 국제법에 따른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을 왜 필요하느냐, 법을 지키라고 할 때에 여론의 힘으로 소위 말해서 다수국가가 그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없이 지키게끔 하겠다 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를 만들었는데 5개 국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화민국이 그 당시는 장개석이 소관이었기 때문에 4대 1이 된다고 스탈린이 항의를 한 겁니다. 야, 니기들 너희서 이렇게 달려들면 나는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채택한 것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쉽게 말해서 전원 합의하는 걸로 다수결이 아닌 전원 합의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재밌게 보셔야 될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는요 메르카도르 도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지도를 옆으로 이렇게 쭉 피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도를 북극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말입니다 어디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됐냐면은 독일이 바로 여가 있는 겁니다. 요 지도로 보니까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 알루샨 열도로 타고 올라오니까 알루샨 열도가 바로 지척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도를 미국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제연맹에서 비공식으로 썼던 깃발인데요. 그러면 국제연맹에서 국제연합의 차이는 뭐냐면요, 국제연맹이 만들어진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강대국들이 아주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위 집행력이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데.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그리고 소련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미국 위에는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국제연합이 됐고, 그것이 1945년부터 지금까지 80년 동안 세계를 유지하는 질서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G2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그 1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봤지 않느냐 말이죠. 상대방을 강대국을 인정하는 순간 결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처럼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만들어냅니다. 트루만은 그 원칙을 지켜가는데 그 예외가 누구냐면은 지금 보시는 새 화면입니다. 닉슨만 중국을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닉슨의 이 외교 정책에 대한 비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스탈린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과 이렇게 깊은 관련이 맺어지냐면요, 러시아 사람들은요 갑자기 지평선이 쭉 이렇게 펼쳐 있는데 땅이 많은 농경국가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평선에서부터 몰려오는 외족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루아침에 피해를 방하고 나라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팽창이라는 거죠. 계속 밖으로 울타리를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하면서부터는 공산주의에 대한 전파라는 두 가지 그 목적을 가지고 펼쳐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발틱 3국에서부터 동유럽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몽골, 만주, 북한까지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미국이 가장 무서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당시 700만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군대는 800만입니다.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일 겁을 냈던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오키나와나 이오지마라는 섬, 유황도죠. 여기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미국이. 어떤 소문이 나왔냐면은 1억 명의 일본인들이 전부 특공대가 돼서 미국을 하면은 최소 100만 명이 죽어야 한다. 미군 100만 명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니까 소련을 끌어들입니다. 그게 아까 얄타회담입니다. 그 얄타회담에서 소련을 끌어들이는데 소련이 뭘 주장을 하냐면은 리슨 따렌항 돌려달라. 예전 그 러일 전쟁 때 뺏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남반주 철도 돌려달라. 이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전쟁에 참여는 않고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히로시마 이쪽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난 날이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얄타회담 때 약속받은 땅들을 전부 찾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밀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북한까지 낮은 쪽까지 전부 다 공습을 하고 이렇게 밀고 들어 내려옵니다. 이 밀고 내려오는데 아까 보셨지만은 미국은 그때 어디가 있었냐면요,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하고 거기까지 오려면은 최소한도로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데인데, 거기에 제일 큰 수장이 누구였냐면은 총사령관이 죽고 바로 부사령관이었던 하지 장군이 오키나와를 그 당시에 전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보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선을 그은 것이 38도선입니다. 소련이 너무 세게 빨리 밀고 내려오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된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자른 것이 38도선이지 요즘 누구들이 주장하듯이 무슨 사전에 음모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본래는 39도, 40도까지 했다가 소련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양보한 것이 38도선입니다. 왜 38도선을 했느냐? 첫째, 서울이 안에가 들어있고요. 해군에서는 부산과 인천이 들어오니까 그걸 오케이를 한 겁니다.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가 1912년생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딱 33세인데요. 45년 10월 달에 지금 공소론정에 왔는데, 스탈린은 어떠냐면은 9월 20일 날 그 이전에 이미 북한은 빨리 국가로 만들어라. 국가로 만들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도 보셨죠? 빨간 지도. 벨트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벨트를 싸고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무상 원조도 많이 하면서 이 벨트를 쌓아간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도 어떻게 되냐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국가를 빨리 만들어라 하고, 그리고 나서 나타난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우리나라 건국대 해외 분위기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드린 사람들이 영국 수상 애들인데요. 아까 그 포츠담 선언 때 보면은 처칠이 그 전까지는 노동당하고 연합정권으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아, 이거 노동당 내쳐도 내가 집권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포츠담 기간 중에 총선을 치르러 갑니다. 가가지고 대패를 합니다. 완패를 하고 이 애들리가 당선이 됩니다. 노동당이. 왜 그러냐면 영국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전쟁에 대한 환멸 때문에요.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느낀 것이 뭐였냐면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제국주의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당시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았고, 더군다나 소련이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야,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 쪽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 내세운 이 혼합경제입니다. 믹스드 이카노미라고 부르는데요. 혼합경제로 나갈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 애들리고요. 그러면은 영국만 그럴 게 아니고 독일도 아데나우 밑에 에르하르트가 다음 총리입니다. 다음 총리인데 이 사람이 라인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에르하르트도 질서자유주의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바로 이 사회주의 중간으로 나가는 겁니다. 드골 밑에 이 장 모네, 유럽 아버지라고 소문이 나 있죠. 이 장 모네도 계속해서 국가계획경제로 전부 사회주의 시스템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남한이 이제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38사건이 그어졌을 때 제일 먼저 튀쳐나온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이가 제일 먼저 남쪽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요, 46년 초에 조선 정판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만든 것이 들통이 나서 그때 처벌을 받으면서 다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하에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지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죠.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그 결론이 신탁 반탁으로 싸웠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모스크바 3상회의라는 것은 세 나라 외상입니다. 영국, 미국, 소련 세 사람들이 아까 그 포츠담 선언이 굉장히 부실한 회담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계속해서 이 세 사람이 만나는데 세 번째 만난 것이 모스크바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영국에서 만나고 세 번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그러는데 그때 미국이 그 뜻을 밝힙니다. 카이로 선언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프리 앤 인디펜던트,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남북한의 통일 국가를 만들어라.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친 다음에 독립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을 통과시켰는데 동아일보 회사에서 처음 발표를 하면서 앞에 그 통일국가 부분을 빼버리고 신탁 통치를 갖다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남쪽 우익들은 전부 다가 신탁 통치 반대를 했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소련은 이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들이 잘하면은 오히려 통일을 시켜놓고 공산화시키는 것이 빠르다 싶어가지고 찬탁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런 그 우여곡절 속에 있는데 이 하진은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어떤 원칙을 지키느냐? 우선 남한의 통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과 소련과 계속해서 타협을 해야 된다 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2번에 걸쳐서 열리는 것도 바로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김구 이 두 분은 너무나 극우다 해서 배척하고요. 아까 박헌영 극좌라고 배척하고 중도 우파인 김규식, 중도 좌파인 여운형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미 군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세계적인 풍조가 사회주의라는 것도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투쟁을 또 열심히 했다는 거 이런 거 있어가지고 70%가 전부 다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났을까요?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이었거든요. 제주 4.3 사태는 이걸로 그 50 총선거 전에 생겼지만은 이게 나라가 설립된 뒤에도 또 전쟁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순 반란 사건은 제주 사건의 진압용 군대들을 만들다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자유민주 체제를 믿고 반공을 반대하게 된 것은 6.25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쓴 나의 길 나의 사상이라는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민군이 남한을 점령하는 동안에 이 친구들은 인민재판으로 해서 숙척을 하고 감 한 개, 옥수수 한 개, 심지어는 벼 이사까지 세가면서 세금을 받으려고 그러고 좌판을 놓고 일하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 그 담배까지도 세금을 물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갈 때는 엄청난 사람들을 도망갈 때는 사람을 죽이고 갔는데 남쪽도 그에 못지않게 했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훨씬 심하게 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가 뭔 줄 알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공으로 돌아섰다. 경찰과 정원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6.25를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확실하게 몫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입니다. 1910년도가 자기가 35살 때 나라가 망하고요. 자기가 70살 때인 45년도에 해방이 되고요. 73세에 대통령이 됐다가 12년 마친 85년도에 하야를 한 다음에 90세가 되는 65년도 지금부터 딱 60년 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잃었던 나라를 다시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든 어떠한 이유건 간에 노예의 멍에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no 부르주아지, no 디모크라시입니다. 부르주아지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없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자기 표를 팔아먹는 순간에는 민주주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이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국가 부흥을 시켜보려고 했지만 결국 100달러 선을 못 넘겼습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제2공화국을 만들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심파구파로 나누어서 민주당 싸우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뭐 요즘은 보면은 무슨 뭐 경제개발을 그때 세원이 많이 그러지만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 또 4.19 때 민주주의가 안 된 거 다 그것이 그때가 100달러 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연소득이 100달러입니다. 100달러의 국가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퓨처 오브 프리덤 그 책자에서는 3,000불이 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드디어 이제 조국 근대화를 내세웁니다. 이분은 쿠데타를 혁명으로 바꾼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쿠데타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혁명으로 그 이름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개발로 인한 조국 근대화를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한국 사람들한테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집시는 안 되라는 말이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고 이분이 김종필 등과 합쳐서 경제개발에 들어가가지고 박 대통령이 시해당할 때는 166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1963년에 100달러였던 나라를 결국은 1660달러까지 올립니다. 그 다음 5공화국입니다. 5공화국이 전두환 대통령은 12.12 쿠데타 이런 원죄를 갖고 있었지만은
삼저호황에 힘입어서 경제를 계속 부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칠 무렵에는 87년에는 3,400불까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이에 2배로 우리 소득이 올라가고, 아까 그 퓨처 오브 프리덤의 자카리아가 이야기한 3,000불 선을 공교롭게도 넘어갑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 다음 육공화국이 있는 겁니다. 이 육공화국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헌법을 9번째 바꾼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헌법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본래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이미 시행한 나라입니다. 87 체제라고 말하는 이건 뭘 말하느냐, 헌법상의 자유주의, 우리가 말하는 기본권, 이 헌법상의 자유주의가 그동안 억눌려 있다가 87 체제로 그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요즘도 민주주의 그러면 뭐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는 의미는 자유민주주의를 했다는 뜻이지, 민주주의 그건 이미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존경을 받고 K컬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배경이 민주화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깔을 내는 거지, 그것이 없었다면 K컬처라는 것도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할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분란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87 체제, 민주화는 결국 50을 어떻게 청산하느냐, 전두환 대통령의 시스템을 어떻게 청산하느냐 방법을 두고 두 가지가 대립을 합니다. 첫째는 학생운동권이나 재야운동권에서 주장한 NLPDR이라고 있습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이것은 북한의 대남 선전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제 앞잡이들이 미제와 합성해서 기층 민중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와 합세한 그 사람들을 전부 처결하는 것이 바로 반미 자주하고 반독재 민주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으로는 합법, 반합법이라는 것은 이건 절반입니다. 예를 들면 준법 투쟁한다 그러면서 투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반합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불법,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수자라는 겁니다. 그 논리를 하자는 사람들이 한 부분 있었고, 당시에 신민당이 만들어지면서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이분들은 안 된다. 그 사람은 지난번 총선 때 호남에 가진 적이 없습니다. 호남을 안 가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비근한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우리 교포들이 이민을 가면은 대개 보면 처음에 세탁소를 많이 합니다. 세탁소를 하다 보면은 그 종업원으로 한국인을 데려다 쓰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개업을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좀 멀리 가거든요. 근데 꼭 그 옆에다 바로 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양쪽에다 물건을 보냅니다. 둘이 경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세탁비가 안 올라요. 올릴 수가 없어요. 서비스도 갑자기 더 좋아져요. 어떻게 좋아지느냐, 단추 좀 공짜로 달아주더라 그러면은 이쪽도 달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이 된다. 미국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은요, 정치인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내가 봐서 저 사람들을 내가 부리겠다는 생각을 한다. 쉽게 말해서 민주시민의 사고를 갖고 있답니다. 덕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내 의사를 관철시키지 않겠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반대 아닙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세탁소 주인이 지 멋대로 물건값 올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갈등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을, 저는 남들은 지역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지역감정이 원인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이런 구도 내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정부는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한 당이 독점하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 버립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줄이 안 쓰면은 공직에 갈 수도 없고 공천도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한 줄로 줄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호남이나 경북에는 조금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부패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전국적인 인물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밑바닥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크고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낙연, 정세균, 총리까지 다 하신 분들이지만 대통령 후보 안 됩니다. 맷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다들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TK에서 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같은 TK인데도 전부 다 타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싸워서 쓴 사람들이거든요. TK 지역에서 아마 다선 의원으로 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외에 누구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인물을 키우지도 못하고, 근다고 또 그 주민들이 혜택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정치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를 바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헌법을 바꾸고 선거법 바꾼다고 해서 이 사회가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선거의 자유, 둘째가 사법권의 독립, 세 번째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로 그 나라가 민주국가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권력과 그 비선거에 의해서 뽑히지 않는 권력, 예를 들면 군, 경찰, 검찰, 법원, 정당, 교회 이런 등등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유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비민주적인 이러한 기관들이 쉽게 말하면 국민들한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자유를 옹호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